네, 안녕하세요. 뉴욕 시그널의 크리스 정입니다. 연준의 인플레이션 승리 선언이 너무 빨랐던 걸까요? 연준이 50bp에 달하는 금리 인하를 선언을 하면서 상황이 그 이후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준의 금리 인하라는 게 사실 돈을 푸는 거잖아요. 금리를 인하를 하고 이자율을 낮추면서 경제를 다시 활성화를 시키겠다라는 건데 결국은 이제 돈을 풀겠다는 거죠. 유동성 완화 정책을 피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반작용이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다시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 보이는 인플레이션 기대율의 상승세는 이전과는 약간 달라 보입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일단 원인이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겠죠. 일단 첫 번째 거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함께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지난주부터 발표가 됐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글로벌 경기가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재 석유, 원자재, 구리라든지 산업 금속 부분에 대해서 세계 최대 소비 그리고 수입국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세를 촉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죠. 이란과 이스라엘이 직접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거의 200발에 달하는 탄도미사일을 날렸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여기에 또 다시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니만큼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미국 동부하고 멕시코만에 있는 항만에서 이 항만 노동자들이 파업을 선언을 했죠. 이게 50년 만에 지금 가장 큰 역대급 파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좀 공급망이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신호로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우려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일단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국이 지금 역대급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2008년 그리고 2015년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경기 부양책인데 그동안 중국이 몇 년 동안 심각한 수준의 디플레이션에 시달렸죠. 그러면서 물가가 하락을 계속 하고 경기가 이제 거의 죽어 있는 상태로 이제 유지되는 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은 건데요. 이것도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중국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해도 자금이 크게 빠지지 않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도 역시 이제 경기 부양책을 시작을 한 건데 일단은 이런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시작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로 지금 홍콩 항생 지수가 9월 중순부터 시작을 하면은요 거의 31%가 폭등을 했습니다. 이거는 패러볼릭이라고 그러죠. 거의 수직 상승을 이렇게까지 주가가 상승한 거는 이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 주간 퍼포먼스로 따지면 1998년 이후 최대 이제 상승폭이라고 해요. 그리고 중국 이제 본토 상하이 CSI 300 지수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08년 이후 최대 주간 상승폭을 보였는데 그만큼 투자자들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한 기대를 주식을 엄청나게 매수를 하면서 기관을 포함해서 엄청나게 매수를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 반작용이 또 이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기간에 원자재 블룸버그 원자재 지수가 9%나 뛰어 올랐고요. 그리고 구리 이제 닥터 카퍼라고 그러죠. 글로벌 경기의 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금속인데 어, 중국이 아무래도 최대 수입국이고 또 이제 소비를 하는 국가다 보니까 중국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에 구리 역시 14%가 급등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원자재 가격이 지금 글로벌 수요 회복, 이제 중국의 경제 회복 기대로 상승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결국 상품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를 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인데요. 조금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과 이제 하마스와 이스라엘, 이란, 헤즈볼라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문제예요.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몰래 이제 침공을 하면서 시민들을 뭐 거의 1,200명 정도를 막 죽이고 납치를 했죠. 그게 이제 뒤에는 이란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마스 가자 지구를 침공을 해서 거의 4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대단하게 이제 엄청난 공세를 핀 건데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에 멈추지 않고 이제 그 헤즈볼라도 제거를 하려고 했죠. 그래서 헤즈볼라의 리더도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의 리더도 제거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제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를 완전히 제거를 하기 위해서 대규모 폭격 플러스 지금 지상전까지 돌입을 한 상태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마스도 그렇고 헤즈볼라도 그렇고 뒤에 이제 이란이 지원을 하는 무장단체인데 이란에 대한 그 불만이 커졌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우리는 니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는데 왜 도와주질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거의 200기에 달하는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아이언돔이 이제 격추를 했고 또 이제 미국도 방어를 해줬는데 이게 이전에 한 달 정도 전에 드론 공격하고 미사일 공격이 또 이란이 했는데 그때하고는 완전히 이제 얘기가 다르죠.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부터 미리 이제 예고를 했습니다. 나 공격을 할게. 니네들 때릴 거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건데 지금은 약간 달랐다고 해요. 사전 통보도 거의 없었고 이제 주변국들한테도 이제 1시간 전 정도 4시간 3-4시간 정도 그 정도 전에 이제 해서 사실상 그 준비를 할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실질적인 무력 도발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이번 공격에 대해서 이제 큰 실수다. 니는 이제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어떤 공격을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미국을 비롯한 G7은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이제 그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외교력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죠. 이스라엘한테 얘기를 해도 듣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마스도 이제 가자지구 침공서부터 시작해서 레바논 침공 미국 말을 들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듣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은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확대를 하다 보면 국제 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큰 중동의 석유 공급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이 만약에 발생할 경우에 당연히 차질이 생기겠지만 지금 정도로는 큰 차질은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가가 급등을 하냐면은 일단 중국의 부양책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수요에 대한 회복 기대가 커져 있는 상태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중동 불안까지 겹친다 그러면은 유가가 뛰어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지막으로 지금 미국 항구에서 대규모 파업이 선언이 됐죠. 무려 미국 동부 저희 뉴욕 뉴저지 쪽에 있는 항구서부터 시작해서 멕시코만에 있는 항구 36개 항구에서 IALA 그러니까 국제 항만 노동자 연합이라고 해요. 얘네들이 이제 역대급 파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도 지금 뉴저지 엘리자베스에 있는 항구에서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저도 여기를 많이 가봤었는데 지금 이게 거의 50년 만에 하고 있는 역대급 최대 규모의 파업에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6개 항구가 지금 미국에서 전체 상품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40% 정도가 물동량이 있는 항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에 상당히 심각한 글로벌한 수준의 공급망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월가는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 제약 부분하고 자동차 그리고 제조업 같은 특정 산업이 이제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제 상품의 물량이 이제 공급이 차질이 생기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머스크 같은 경우 그러니까 대형 선박회사죠. 여기는 이제 일주일만 파업을 해도 이 복구에 4주에서 6주가 소요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경고를 하고 있는데 빨리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공급망이 지연이 되면 결과적으로 비용 증가 그리고 물류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할 것이다라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다가 이제 지금 오늘 ADP 고용 지표가 14만이 나오면서 예상보다 고용이 상당히 견고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여태까지 CPI 그리고 PCE 물가지수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이런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사실상 상품 가격의 하락으로 만들어진 물가 하락이라는 겁니다. 지금 서비스 인플레이션만 보면 여전히 4.9%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서비스, 여행 가고 극장 가고 외식하고 이런 돈은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 뭐에 돈을 안 쓰냐? 자동차 사고, 내구재, 가구 사고. 그러니까 되게 큰 돈이 들어가는 내구재는 안 사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금리가 너무 높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거를 캐시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죠. 그래서 금리 이제 이자를 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이제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돈을 안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급망의 문제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중동 유가도 오르고 에너지도 오르고 그러면은 상품 가격이 오른다. 지금 서비스 물가는 높은 상황에서 상품 가격까지 오르면은 그러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어오를 가능성도 있겠죠. 그럼에도 지금 문제는 시장이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너무 세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연준의 금리 인하는 현재 지금 4.7에서 5% 범위에 있는데 연준이 요번에 이제 점도표를 통해서 내년에 이 정도 내릴 거야라고 이제 제시한 금리는 3.50%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3.25에서 3.50% 수준인데 지금 시장이 반영하는 연방 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반영하는 금리는 3.10%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지금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조금 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용 시장까지 만약에 강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번 주 고용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강했기 때문에 고용 보고서가 약하면 시장이 무너지고 강하면은 시장이 튀어오른다라는 시나리오였는데 만약에 상품 에너지 가격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플레이션 재상승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고용 보고서가 견고하게 나오면 이거를 별로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투자 전략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여기에 대해서 노출을 투자자들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MSCI 신흥국 지수에서 중국 노출이 지금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지금 2015년 이후 이제 최대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시동을 건 만큼 주식 시장이 여기에 반응 안 할 수가 없겠죠. 지금 반응이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불안한 건데 일단 본격적인 돈 풀기의 역대급으로 지금 중국 주식도 저평가돼 있는 상황이라서 또 그만큼 강하게 반응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상황을 봐서 중국 주식에 노출을 하는 것도 지금은 할 수밖에 없는 투자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국제 유가가 미국의 금리 인하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동성을 완화, 돈을 풀기 위한 정책으로 인해서 수요 회복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라는 요소까지 동시에 가지게 되면서 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유가는 3년 만에 최저 수준이죠. 그리고 유가 하락에 베팅하는 숏 거래가 지금 역대 최대 규모였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유가가 예상외로 갑자기 급등할 경우, 갑자기 오르면은 이 하락 베팅했던 기관들이나 투자자들은 이거를 이제 커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숏을 커버하기 위해서 롱에다가 베팅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잘 아시는 숏 스퀴즈 랠리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골드만삭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주식에 이제 좀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국제 유가는 고점이 아직까지는 이전의 고점을 넘기지 못했는데, XLE 같은 ETF는 이미 넘었고요. 그리고 특히 엑산모빌 같은 기업은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시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과 은, 골드 앤 실버.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골디락스가 이어질 것이다. 골디락스가 올 것이다라는 기대가 이제 금에 대한 베팅을 늘리고 있는 건데, 금은 장기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지금 강세장으로 돌입을 했다는 판단입니다. 월가의 대부분의 이제 투자 의견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금리가 인하되는 사이클에 돌입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신흥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입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금을 지금 달러보다 미 국채보다 금을 많이 매입을 하고 있다. 이제 중국이 가장 대표적이겠죠. 근데 그러면서 금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의 슈퍼 사이클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의견이 강하고요. 다만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제기될 경우에 금리가 튀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이 단기적으로 금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이 조금 완화될 때 금리가 다시 떨어지고 경기에 대한 경기가 둔화되는 시그널이나 이제 금리가 거기에 대응해서 금리가 더 내려가는 시그널이 나타날 때 매수 기회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인플레이션의 재상승 위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또 여기에 대응하는 투자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